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여러 수사 상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처음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적시된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일단 압수수색 대상은 어디였습니까? 네, 국무회의실, 경호처, 집무실 모두 포함됐고 총 6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다양한 장소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는 것은 내란죄의 어떤 계획과 설립 그리고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범죄 장소가 여러 곳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담한 사람들도 여러 명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도 이제 압수수색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호처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한 내란의 계획이 수립된 시점부터 이동 동선을 따라가서 행위별로 일자별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난 의지로 보입니다. 이게 국무회의 장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결국은 국무회의 장소에서 이 내란과 관련한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들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국무회의 장소라는 건 범죄 발생 지입니다. 내란이라는 범죄를 발생한 발생 장소도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출입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출입 기록은 이 회의처에 특정 장소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장소를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부터 그래서 그 장소에 누가 몇 월 며칠 날 참여했고 출석했고 그래서 출입 기록이 있는지 여부부터 이제 확인하는 수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본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목격담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 폭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계엄을 선포하고 포교령을 만들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최정점에는 윤 대통령이 없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최종적인 책임자이고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피의자로 이제 강제 수사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신병 구속까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 국수본에서 검찰이나 공수처보다 먼저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강제 수사에 돌입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다라는 건 일단 증거부터 먼저 확보를 하자 이런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강제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수사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대통령의 가담 부분은 어느 정도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입증해 나갈 수 있지만 가담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특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들 또는 군과 관련해서 주요 지휘부들 그리고 이 국무위원들 누가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회의록이 있다면 그 회의록에 참여한 사람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 용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특히 계엄 선포 전후로 집중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모의에 참여했다라고 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동선을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 문건 형태로 남아있는 계획과 실행 방식이 대통령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찰에서 찾고자 지금 18명을 투입을 해서 지금 압수수색 중에 있고 다만 이제 들어가진 못하고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찾을 것인지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기관들 간에 좀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먼저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은 어느 기관에서 하든 영장 발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혼선은 있지만 모든 수사기관이 하나의 증거라도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 있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출석에 응해서 소환해서 조사에 임할 것인지 여부는 정해지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연기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연기되는 시간 동안 다수의 또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체포영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예. 나아가서는 긴급체포 가능성, 긴급체포 요건에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긴급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소환장을 보냈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요걸 발부받은 후에 조사할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병 확보를 먼저 한 후에 조사를 하는 것 어떤 경우에 해당이 좀 되는 겁니까? 보통은 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데 예. 지금 신병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다 보니 소환 불응이 굉장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신병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긴급성이 있고 실제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예. 사전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속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을 이렇게 좀 내란 수괴로 판단할 정황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나왔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군이 내란을 일으키거나 군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면 군을 움직이거나 경찰력을 움직일 수 있는 행정부에 또는 국군 통수권자는 윤 대통령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윤 대통령의 지시나 용인과 고의 없이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뭐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구속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포고령을 작성할 때 윤 대통령의 지시와 상의하에 있다라는 명확한 유죄의 증거를 이제 진술을 이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특전사령관도 의원들 끌어내라 문을 부숴라도 이제 의원들이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 실제 군병력이 국회에 투입됐고 뭐 헬기도 오고 여러 가지 무장 병력들이 출동한 그 정황들이 내란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으로 큰 틀의 내란죄를 내란의 어떤 포고령이나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모든 책임의 어떤 기결점이 되기 때문에 이 포고령 자체가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집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뭐 방어막이랄까요? 어떤 대응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그래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니까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응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고요. 예. 다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내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증거를 희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없었다라는 변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제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법상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경고나 압박 수준에 그치는 계획만을 실행했을 뿐 실제 실행은 나와 책임이 없다거나 그것은 내가 불가피하게 예기치 않은 행동들이 군이나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루어졌을 뿐 나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일부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죄의 판결이 우리가 확정된 판결들이 있죠.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느냐,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행위라고 변소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느냐, 이거는 사실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는 내란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했었나라는 부분도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97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합의체 판결이 관심입니다. 당시의 판결,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통치 행위인데 이것이 사법부의 판단이 대상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예. 그 당시에도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그게 실제로 판단의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범죄의 수준에 이른 이상 이것은 사법부의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그 전원 합의체의 판단이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반란죄라는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렇게 총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무력으로 뭔가 폭력적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도록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력으로 어떤 그 군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권한 없이 행사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예. 내란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 협박의 수준도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이제 폭행 협박이 존재했을 때 이런 무력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비록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인 판단 하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되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는 이 계엄법 위반과 헌법 위반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7일 만이었던 어제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심경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범죄 소명이 됐다.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란의 최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김용원 장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 가담자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고 그만큼 그 중대한 범죄가 인정된다면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신변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